오늘 대한항공 정기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행사된 첫 사례인데요. 취자 기자와 함께 이게 어떤 의미이고 재계 반응은 어떤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서울 마포와 용산 성동구 등 이른바 마용성 지역이 올해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매물이 쏟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아직까지는 잠잠한 모습입니다. 오늘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조 후보자의 외유 출장 의혹과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날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이 박 후보자가 각종 자료 제출은 하지 않고 배째라식으로 버틴다며 파상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년 만에 대한항공의 대표 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오늘 대한항공 정기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 투표 결과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내지 못한 결과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오늘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대한항공 정기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표결 찬성 64.1%, 반대 35.9%가 나온 결과입니다. 조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려면 찬성 66.66% 이상이 필요하지만 2.5% 남짓한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해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대한항공 정관은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날 대한항공의 2대 주주 국민연금이 조 회장이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 침해 이력이 있다며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 의사를 밝혀 조 회장의 연임 실패는 어느 정도 예상됐습니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기내 면세품을 총수 일가가 지배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중개수수료 19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는 등 270억 원 규모의 횡령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국민연금은 조양호 회장의 부인과 세 자녀 역시 2015년 땅콩 해양 사건을 비롯해 물컵 갑질, 대학 부정 편입학, 폭행 및 폭언 등 각종 사건을 일으키며 대한항공의 주가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국민연금 의결권자문사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글로벌 의결권자문사 ISS, 국내 자문사 서스틴베스트와 좋은기업 지배구조 연구소 등도 조 회장 사내이사 연임 반대를 공고했습니다. 또 플로리다 연금 등 해외 연기금 3곳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의 반대표 행사와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의 반대 움직임이 외국인과 기관, 소액 주주 투자자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항공은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불발에 대해 향후 절차에 따라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네, 앞서 보도했듯이 오늘 오전 전해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부결 소식은 온종일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이사회에서 관련 안건이 부결되면서 이 조 회장이 사내이사직에 물러나게 됐죠. 이 관련 내용을 이소영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를 했는데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행사된 첫 사례다라는 점이 특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처음으로 행사했다. 조양호 회장이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한 것이 특별히 주목받게 된 이유입니다.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반대표를 행사하자 조양호 회장이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한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와 관련해 조양호 회장이 경영권을 박탈당했다라고 말했지만 대한항공 측은
회장 직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법상 회장이랑 직함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직함이 아니라 정관상 있는 그저 직책일 뿐이기 때문에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대한항공 측의 주장은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경영권 박탈이다 아니다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번 결과가 조 회장의 경영권에 타격을 주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결과에 대해서 그럼 재계 반응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재계의 반응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유감이다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주주총회 결과가 나오자마자 주주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다. 연금 사회주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다. 아쉽다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지난 25일에 있었던 현대엘리베이터에서 국민연금이 거부권이 아니라 기권을 행사한 것과 비교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쪽도 있었습니다. 관련해서는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현대엘리베이터와 그다음에 대한항공의 어떤 형평성 문제 둘 다 그 오너라고 할 수 있는 그 두 분이 다 지금 현재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두 분 다. 네. 그런 상황에서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기권을 하고 그다음에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네, 재계는 이렇게 유감을 표하고 있는데요. 이와 달리 이번 결과를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곳도 있다고요. 네, 대표적인 곳이 행동주의 사모펀드입니다. 행동주의 사모펀드는 이번 결정에 대한 배경을 살폈는데요.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주식을 11%가량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표결에서 반대표는 26%가량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연금이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날에 반대표를 행사하겠다고 시사하면서 외국인과 소액주주들이 이에 가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동주의 펀드들은 이를 보면서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추후에 경영권을 위협할 목적으로 혹은 경영권에 개입할 목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때 자신들도 이와 같이 외국인이나 소액주주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재계는 추후에 기업 경영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더욱더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앞으로 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비롯한 주주권 행사가 활발해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제도가 이대로 가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더 보완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네, 보완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연금의 지배권 구조를 개편해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라는 의견인데요. 이 부분 역시도 관련 인터뷰 들어보시죠.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각 부처 차관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 경영에 대해서 이렇게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게 사실은 정부가 기업에 대한 기업 경영에 간섭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을 도입할지 안 할지부터 논란이 됐던 정부의 기업 경영 개입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인 겁니다. 만일에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추후에 국민연금이 또다시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할 때 더 많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첫 사례인 대한항공 주주총회 결과를 이소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포와 용산 성동구, 이른바 마용성 지역은 작년 집값이 크게 뛴 만큼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세금 부담에 집주인들이 집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잠잠합니다. 집값이 빠르게 주저앉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 대장주로 꼽히는 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지난달 중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11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한 달 만에 3억 원 내린 가격에 팔린 겁니다. 유별난 케이스죠. 제가 보기에는 비거주자라서 그냥 싸게 던진 것 같아요. 마용성이라 불리는 마포 용산 성동구는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지역입니다. 입지가 강점인데 광화문과 강남권 등 주요 업무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합니다. 빠르게 뛴 집값만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서울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세금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을 것이란 예상이 나왔지만 아직은 잠잠한 상황. 실제 아파트 거래량은 가뭄 수준입니다. 세 곳 모두 더해 이달 100건 조금 넘게 거래됐습니다. 그 정도 재산 있는 사람들이 뭐 자녀가 다 컸지, 분가해지 너무 안 팔리니까 세금도 또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증여를 한다거나. 일부 급매물 거래를 빼면 호가가 조정되는 수준으로 시세가 형성될 전망입니다. 연말까지 마용성 지역 새 아파트 공급 물량은 230여 가구. 공급 물량이 적다 보니 급격한 집값 하락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조 후보자의 외유 출장 의혹과 아들 관련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청문회 현장을 이보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이뤄진 과방위에서는 국민의 열쇠인 국가연구비를 이용해 두 아들이 유학 중이던 미국 샌디에이고, 보스턴 등 특정 지역에 7차례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 후보자는 졸업식에 참석한 적이 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을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가 장남을 자신이 이사로 있는 회사에 인턴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과 두 아들의 호화 유학 논란 등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 후보자는 잇따른 의원들의 추궁에 허위가 없었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년도에 농지개혁법 되니까 바로 안성에 위장 전입을 합니다. 그 분당의 고급 빌라 세 채가 되면은 세금을 과부과하겠다 명의를 이전한 거예요. 조 후보자는 자료를 준비 중에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조 후보자의 자료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오늘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등 주요 정책이 관련된 부처인데다 박 후보자가 과거 청문회에서 소위 저격수로 통했던 만큼 여야 간 빅매치가 벌어질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예상했는데요. 역시나 야당은 박 후보자가 각종 자료 제출은 하지 않고 배째라식으로 버틴다며 파상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이에 박 후보자의 중기부 장관으로서의 철학과 관련 정책 검증은 사실상 전무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청문회에서 질의하는 모습이 편집된 동영상이 재생되고 박맹우 의원 보좌관이 박 후보자를 비난하는 피켓을 들자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박맹우 의원이 누구세요? 저분은 누구십니까? 저는 누구세요? 시간 주세요. 다시 시간 주세요. 대장 시세요, 위원장님. 야당 의원들이 박 후보자가 제로페이 사용 내역, 배우자의 임대소득세 납부 내역 등 145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전통시장 현금 사용 내역 등을 증빙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혼인증명서와 자녀의 생활기록부, 질병치료기록까지 요구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반박이 반복됐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2,300여 건에 달하는 자료 제출 요구가 합당했는지 혹은 망신주기용에 불과했는지를 다투는 진실게임으로 점철되며 본질의는 회의 시작 90분 만에야 이뤄졌습니다. 오전 내내 박 후보자에 대한 파상 공세를 퍼부은 데 이어 야당은 오후 본질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 자체로 공세를 확장해갔습니다. 이 정부의 핵심 정책 소득주도 성장, 그 추진 동력이 거짓에 기반하고 있다.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피눈물을 흘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중산층이 살찌우게 하려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을 채택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좀 미흡했던 점이 있다면 여기에 따른 역작용과 관련해서 1분위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 식품 바우처를 주는 것처럼 그런 사회 안전망 정책도 동시에 추진했다면 그러면서 박 후보자는 포용적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의 식비를 지원하는 식품 바우처 제도 도입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제로페이 확산을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약속어음 폐지를 위한 TF를 구성해 단계적으로 연착륙시키겠다는 구상도 내비쳤으나 면밀한 정책 검증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특허청은 올해를 원년으로 지식재산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국가의 혁신 성장을 주도하겠다며 민관합동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국내에 쌓인 지식재산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우리 기업들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특허청이 지식재산 전략협의회를 꾸렸습니다. 한국은 세계 4위 지식재산 대국이지만 이에 대한 보호나 가치평가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름만 지식재산일 뿐 사고 팔거나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등 현금화할 수 있는 생태계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IP 금융 측면에서 봤을 때 IP를 기반으로 해서 이것을 IP를 판매를 해가지고 현금화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사업화시키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 출범한 협의회는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을 찾아 우리 기업들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특허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미래 산업을 예측하고 국내에 공백이 있는 부분은 R&D 등을 통해 역량을 키우고 또 해외 시장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허청이 갖고 있는 세계 각지의 빅데이터들을 모으면 약 4억 여건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산업의 갈 방향, 기술의 진화의 방향, 투자의 방향 등을 충분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국내의 시장을 활성화하고 또 해외에서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을 선도적으로 창출하고 확보함으로써 시장 진출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들이. 오는 2023년까지 1조 1,000억 원 규모의 지식재산 기반 중소벤처기업 투자펀드도 조성합니다. 또 특허 심사와 관련해 심사 시간과 방식 등을 손봐 고품질 지식재산 심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모방 상품 유통 등 한류의 편승에 불을 창출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대응 체제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어디에나 있지만 눈에는 잘 띄지 않는 것. 스마트폰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때 꼭 필요한 것. 바로 안테나입니다. 5G 시대가 열리면서 새로운 5G용 안테나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는데요. 거래 정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테나 개발과 관련된 뛰어난 기술로 시장의 인정을 받고 제2의 도약기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통신부품 개발 기업 간마누입니다. 지난 1997년 설립해 2014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간마누는 통신과 데이터 송수신에 꼭 필요한 안테나 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최근 4G를 넘어선 5G 시대가 열리면서 5G 송수신에 적합한 새로운 안테나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어 간마누의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통신 3사의 5G 투자 규모는 지난 LTE 투자보다 40% 늘어난 28조 원을 웃돌 것으로 분석됩니다. 안테나 전문 업체로서 간마누의 경쟁력은 크게 제품 개발과 테스트, 공장 운영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안테나는 하나의 안테나가 4G, 5G 등 하나의 전파를 담당합니다. 5G 등 새로운 전파가 활용된다고 해도 기존의 3G, 4G 이용이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테나는 일반적으로 전파별 안테나를 하나의 기판에 넣은 형태로 개발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각기 다른 전파를 담당하는 안테나들이 한자리에 붙어 있으면서도 서로의 송수신을 방해하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안테나가 일으키는 전자파는 다른 안테나의 송수신을 방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통신과 인터넷 활용 등에도 장애가 생깁니다. 간마누의 경우 각각의 안테나가 서로 방해하지 않고 원활히 전파를 송수신하게 만드는 기술을 인정받아 10여 년 이상 국내 통신 3사에 안테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통신사에서 우수 협력사에 주는 상도 여러 차례 수상했으며 국내 안테나 시장의 35%가량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미관을 해치지 않는 디자인과 경쟁사 대비 작은 안테나 크기도 간마누 제품의 강점으로 꼽힙니다. 안테나의 경우 스스로 일으키는 전자파 등 노이즈로 다른 전파나 전자기기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전파를 반사 등으로 잃지 않고 확실히 송수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사율과 노이즈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필요한데 간마누는 PIM이라는 노이즈 측정 장비를 자체 개발했으며 VSWR이라는 반사율 측정 장비용 소프트웨어도 자체 개발해 제품 진단 부분에서의 경쟁력을 크게 높였습니다.
PIM과 VSWR 측정의 경우 전수조사로 진행해 안테나의 품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선 그 VSWR 장비 말씀드리면은 자체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수 검사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그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PIM이라고 하는 노이즈가 얼마만큼인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PIM 아날라이저를 자체 개발하는 성과를 이뤄냈고. 안테나는 바람이 심한 높은 탑이나 비를 맞을 수 있는 외부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고 염분이 날아오는 해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설치되기 때문에 내구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간만우는 안테나가 습기와 비에 잘 견딜 수 있는지, 떨어지는 충격에도 부서지지 않는지, 바람 등으로 인한 진동에도 고장을 일으키지 않는지 등을 실제 환경을 구현한 테스트를 통해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철저한 자체 테스트를 거친 간만우의 안테나는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데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폴란드, 러시아, 그리스, 벨라루스 등 유럽 통신사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공장 운영에 있어 간만우는 제조 실행 시스템 이른바 MES를 자체 개발해 안테나 생산량과 테스트 단계 등을 PC,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MES를 활용하면 사람이 하나하나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아도 바코드 작업만으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정리, 축적할 수 있습니다. 간만우는 MES를 통해 불량률 감소와 생산 속도 향상, 데이터베이스 확보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5G 신규 주파수가 새롭게 시장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려 나갈 것이고, 그럼 저희들도 관련된 안테나 매출이 일어나서 한 500억 정도에서 한 700억 정도까지는 시장이 이렇게 성숙해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만우는 지난 2017년 감사의견 거절로 정리매매에 들어간 후 현재 거래소와 상장 폐지 취소를 위한 본안 소송 중입니다. 재감사를 통해 2017년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데 이어 최근에는 2018년 감사의견도 적정을 받아내면서 상장 유지에 대한 희망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만우 측은 거래소와 본안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가기보다는 타협점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라며 원만한 해결과 거래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간편 송금업체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 리퍼블리카가 추진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컨소시엄에 하나투자증권이 참여합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신규 수익 모델 확보 차원에서 가칭 한국토스은행 주식회사의 주식 495만 주를 247억 원에 현금 취득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취득 후 지분율은 9.9%로 하나투자증권은 향후 인가 진행 과정에 따라 지분율이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9.9%, 베스핀글로벌은 4% 지분 투자로 토스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로 했고, 추가 주주 참여로 토스의 지분율은 60.8%, 리비캐피털은 1.3%로 조정됐으며 알토스 벤처스와 굿워터 캐피털은 각각 9%, 한국전자인증 4%, 무신사 2%로 현재 주주 구성이 정리됐습니다. 한편 배달 서비스 플랫폼 배달의민족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 그리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는 토스뱅크와 MOU를 맺었습니다. 토스 측은 하나투자증권의 합류로 보다 안정적인 주주 구성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항공기 부품 제작 기업 아스트는 오늘 기업 설명회를 열고 엠브라이르 항공기 동체 제작 사업권 전체를 이양받는 계약을 체결해 약 500억 원의 실적 증가가 예상되며 국내 최초로 슈퍼티어 1에 진입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아스트는 지난 25일 미국의 트라이엄프 에어로스트럭처로부터 브라질 엠브라이르의 EJ2 항공기 동체 제작 사업권 전체를 이양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스트는 EJ2 기종의 동체 설계 기술과 권한, 지식재산권을 모두 소유하게 됐으며 개발 제작한 항공기는 올해부터 직접 항공사에 납품합니다. 사업권 인수 이후 아스트의 납품 수량은 약 30%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인수로 아스트는 민항기 제작사의 슈퍼티어 1으로 진입하게 됐습니다. 슈퍼티어 1은 민항기 개발 단계부터 핵심 구조물 설계, 제작에 참여하는 최상위 협력회사를 의미하는데 민항공기 동체 제작 부문에서는 아스트가 국내 최초입니다.
김희원 아스트 대표는 이제투 항공기는 미국 내 단거리 노선이나 하와이 주요 섬들을 잇는 시외버스 역할을 한다며 저가 항공 시장이 활성화되고 자국 내 이동수단으로 항공기 이용률이 늘어남에 따라 민항기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특히 중형기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